1965년 1월 11일 월요일 아침, 서울 중구 남학동 25번지 집주인이 2층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선생님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빈 수면제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혜린. 나이 만 31세. 독일 유학파 동문학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한국에 소개한 번역가, 아름다운 수필을 쓴 작가. 그녀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무엇이 이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녀가 죽은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혜린은 누구였나? 그녀는 왜 죽었나?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납니다. 1934년 평안남도 순천에서의 탄생부터 1965년 서울 남학동에서의 죽음까지 31년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글들 속에서 진짜 전혜린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혜린이 고민했던 것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어떻게 견디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그녀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혜린, 31년의 불꽃 같은 생애. 1934년 1월 1일, 새해 첫날, 평안남도 순천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남매 중 장녀. 이름은 전혜린. 혜택해, 기린린. 은혜로운 기린이라는 뜻입니다. 기린은 전설 속의 신성한 동물. 부모는 이 아이가 특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아버지 전봉덕. 그는 천재였습니다. 29세에 일본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행정 두 과에 동시 합격한 수재. 조선 총독부의 고급 관료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유복했습니다. 큰 집 하인들, 풍족한 생활. 어린 전혜린은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조선 총독부 관료,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자리. 어린 혜린은 아직 이것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삶에 평생 따라다닐 무게가 될 것입니다. 어린 전혜린은 영특했습니다. 말을 일찍 배웠고 글을 일찍 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 놀이를 할 때 혜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물론 한자투성이 책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냄새,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책은 그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 김순애는 교수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신여성은 아니었지만 교양과 품위를 갖춘 전통적인 여성이었습니다. 8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특히 장녀 혜린에게는 기대가 컸습니다. 혜린이는 특별한 아이야. 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혜린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깊이 생각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11살의 혜린은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전봉덕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해방은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였습니다. 친일 관료였던 아버지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족은 서둘러 월남을 준비했습니다. 11살 해리는 태어난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가족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 새로운 시작.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전봉덕 가족이래. 친일파.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해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 이 모순된 감정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힐 무게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16살의 전혜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습니다. 폭격, 피난, 죽음, 파괴. 서울은 3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군이 왔다가 국군이 왔다가 중공군이 왔다가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해리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널린 시체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울부짖는 사람들. 16살 소녀가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삶은 얼마나 덧없는가?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가?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쟁은 그녀에게 실존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그 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19살의 전혜리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도거동문학과. 동문학? 왜 독일 문학이었을까요? 당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법학, 의학, 경제학이었습니다. 문학도 영문학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전혜리는 동문학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녀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일 문학은 철학적입니다. 괴테, 실러, 카프카, 헤세, 릴케. 이들은 모두 삶의 본질을 탐구한 작가들입니다. 전혜린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 대학 시절의 전혜린은 이미 특별했습니다. 뛰어난 외모, 차분한 태도, 깊이 있는 사고. 그녀는 캠퍼스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여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다니지 않았고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혼자 도서관에 있거나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고독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차가운 여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녀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주파수가 달랐을 뿐입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문학을 읽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토마스만의 마의 산, 카프카의 변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시타르타. 헤세의 작품은 그녀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데미안, 자아 탐구, 정신적 각성, 기성 세계로부터의 탈피. 이것은 바로 전혜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전혜린은 전율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가겠다고, 헤세의 나라로 가서 더 깊이 공부하겠다고.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서 여성이 혼자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유학을, 시집도 안 가고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혜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독일 문학을 한국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가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전봉덕은 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1957년 봄, 23세 전혜리는 부산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독일행 배. 가족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혜리나 건강해라. 무리하지 마라.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전혜리는 갑판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 나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1957년 여름, 민헨. 전혜리는 처음으로 유럽의 땅을 밟았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민헨 대학교 독어동문학과. 그녀는 정식 학생으로 등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학생, 동양인 여성이 동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독일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교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왜 동문학을? 전혜리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헤세를 읽고 싶어서입니다. 원어로 읽고 싶어서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세, 좋은 선택이군요. 유학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전혜리는 작은 다락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창문으로 민헨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하늘. 더 맑고, 더 높고, 더 차가웠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괴테, 실러, 헤세, 릴케, 카프카. 독일어로 된 원서를 읽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뒤적이며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됨이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전혜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번역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민헨에서 그녀는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전봉덕의 딸 전혜린이 아니라 그냥 전혜린이었습니다. 이 익명성이 그녀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도 느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독일 학생들과는 문화적 간극이 컸고 한국 유학생들과는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리는 민헨의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독하다. 하지만 이 고독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첫 수필을 썼습니다. 제목은 고독에 대하여. 고독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이 글을 쓰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슬퍼서인지 행복해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민헨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해졌고 동시에 더 고독해졌습니다. 1959년 그녀는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한 여성의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저네리는 이 소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주인공의 고민은 바로 자신의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번역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한국어의 아름다움으로 옮겼습니다. 1961년 한국에서 생애 한가운데가 출간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번역은 처음이다. 문장이 시처럼 흐른다. 전혜린이라는 이름이 한국 문단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넨의 다락방에서 전혜린은 외로웠습니다. 성공보다 더 그리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27살의 전혜린은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 자신의 고독을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기준이 너무 높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녀가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공감, 완벽한 사랑. 이런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1962년 봄, 전혜린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위를 마쳤고 더 이상 미넨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가족이, 한국어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떠나던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넨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5년을 살았던 도시, 그녀를 변화시킨 도시. 안녕, 미넨. 고마웠어. 그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미넨에서의 자유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잠시 시간을 멈추고 전혜린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글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혜린의 수필은 고백이었습니다. 일기이자 철학이었고 울부짖음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글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대표 수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고독에 대하여입니다. 전혜린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 고독. 그녀에게 고독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독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도망친다. 파티에 가고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다. 무리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한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쓴다. 그래서 무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르다. 가면을 벗을 수 있다. 누구의 시선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난다. 고독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무리 속에서는 생각할 틈이 없다. 끊임없는 소음, 끊임없는 자극. 하지만 고독은 침묵을 준다.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론 고독은 쉽지 않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변한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고독이 너무 길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그때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가야 한다. 균형이 필요하다. 고독과 교제 사이의 균형. 나는 고독을 선택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나는 혼자 걷는 사람이다. 외롭지만 자유롭다.
이해받지 못하지만 진실하다. 고독은 나의 집이고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왕국이다. 이것이 전혜린의 고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사이의 줄타기.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다음은 먼 곳의 그리움입니다. 이 수필은 전혜린의 영혼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끝없는 동경. 나는 늘 먼 곳을 그리워한다. 여기가 아닌 저기를, 지금이 아닌 그때를, 이것이 아닌 저것을 그리워한다. 서울에 있을 때는 미넨을 그리워했고 미넨에 있을 때는 서울을 그리워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고 싶었고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이 그리움은 무엇인가? 어쩌면 나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 손에 쥐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손에 닿지 않는 것만 갈구한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인가? 명예인가? 자유인가? 아니,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다. 완전함? 완결? 평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는 것. 어쩌면 내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사랑,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화. 이런 것들은 이상향에만 존재한다. 현실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다.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저주이자 나의 축복이다. 만족할 수 없기에 나는 고통스럽지만 만족할 수 없기에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갈증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먼 곳을 향한 이 동경이 나의 삶의 동력이다. 이 수필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전혜린은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찾던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전혜린의 가장 유명한 수필,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입니다. 이 글은 그녀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신이 내게 묻는다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면, 이 모든 고통을 또다시 감내해야 한다면, 그래도 너는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내 삶을 돌아본다. 어린 시절의 혼란, 전쟁의 참혹함, 고독한 유학 시절, 사랑의 실패, 끝없는 방황.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더 많았다. 웃었던 날보다 울었던 날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 이 모든 고통을 피하고 싶을까? 오랫동안 나는 생각했다. 깊이,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대답은 예의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 해도 나는 다시 살고 싶다. 왜냐하면 고통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고통 없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의 기쁨,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의 황홀함,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의 전율,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을 때의 따뜻함. 이런 순간들, 이 작은 순간들이 모든 고통을 견딜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를 수도 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 해도 나는 다시 태어나겠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고통받고, 다시 방황하고, 다시 찾아 헤매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혜린의 대답이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긍정한 그녀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은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전혜린에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은 아름답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다. 사랑은 나를 채워주지만 동시에 나를 빼앗아간다. 사랑 속에서 나는 완전해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사랑할 때 나는 행복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의미 있어 보인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배신당할까봐 두렵다.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사랑을 거부한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낸다. 먼저 벽을 쌓는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떠난다. 이것은 비겁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완벽한 사랑은 존재하는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